저희가 일부에서 원탁의 기자들 K 시간에 그 소득 계층 어떤 뭐 소득 성장의 사다리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노년은 어떨까요?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60세 이상의 자산 대부분, 즉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그러면 노후에는 어떻게 소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주택연금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택연금 단순한 줄 알았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또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분에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주택연금에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꾸준히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점점 관심이 늘어나긴 추세이긴 한데요. 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관심이 더 떨어집니다. 아, 오히려요. 네, 뭐 그래서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약간 좀 이동하잖아요. 이걸 내가 연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불리자. 이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뛸 때는 오히려 주택연금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야.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자산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연금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 욕심이 앞서죠. 그렇죠. 뭔가 꾸준히 노후를 준비해 나가려고 하다가도 네. 시세 차익이 생길 것 같으면 그렇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연금도 주택 가격이 오르면요 연금액을 더 받거든요. 연금 올라서 가입하면. 그러다 보니까 5억일 때 가입하는 거하고 7억일 때 가입하는 거 다르니까 좀 더 버텨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아이고야. 우선은 하나 둘씩 네. ABCD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일단 이것도 나이도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55세 이상이셔야 되는데 부부 중에 한 분만 55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남편이 55세고 부인이 50세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55세 이상이라면 요즘에 55세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네. 55세 이상이면은 일단 가입은 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55세에 가입하시는 거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연금액이 떨어지죠. 낮아진다. 그다음 두 번째가 주택 가격인데요. 실거래가 아니고요. 네. 공시 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12억 원 이하. 근데 이게 내가 집이 한 채인데 네. 이 집이 13억이다. 공시가격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세요. 네. 그럼 내가 집이 세 채인데 세 채를 합했더니 12억이 안 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조건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실거주해야 됩니다. 실거주. 이걸 잘 이제 헷갈리시는데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집이 세 채가 있다 하더라도 예. 투자하거나 전세 주고 있는 집은 안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시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죠. 나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면 된다. 네.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이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하고 있는 집만 그 네. 대상이 된다는 거. 주택연금 네.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들어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주택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뭐 빌라, 오피스텔까지도 다 됩니까? 네. 농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주택은 다 되고요. 오피스텔이 예전에 안 됐는데 진짜 되거든요.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땅 이런 건 안 되고요. 농지는 농지연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산은 산지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별도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택금융회사에서 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주택이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가능하고 뭐 시골에 있는 농가도 다 가능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은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단은 그 아까 왜 가입은 그 공시가격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급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 집의 시세가 좀 나온다.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요. 없으면 KB 시세, 그것도 안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를 또 결정해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별로 없고 네.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가격을 알기가 좀 어려운데 네. 이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도 그렇죠. 체크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건 시세 기준, 가입하는 건 공시지가 기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들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죠.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입이 된다. 그러면 지급할 때는 이 집의 시세를 봅니다. 예를 들면 내 집의 시세가 공시가격은 10억인데 네. 시세는 15억이다.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이 되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10억에 해당하는 주택연금을 주냐? 그렇지 않고 15억에 해당하는 주택연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랑 실제 시세가 많이 차이 날수록 좋은 거네요. 네. 공시가율이.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이거예요. 네.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가입 자체를 못 하는가? 근데 앞에서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네. 실거주해야 됩니다. 아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자체가 안 되고요. 가입 당시에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어요. 예외 사유요? 예, 실거주 예외 사유가 뭐냐면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살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자녀에게 부양을 받아야 돼서 자녀의 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다는 경우나 혹은 요양원에 가는 경우나.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제도가 개정이 돼가지고 실버타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버타운을 가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집을 비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특별한 사유에는 실거주 예외 사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을 비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처음 가입 당시부터 투자하고 있거나 뭐 전세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은 안 된다. 자녀의 부양을 받거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가거나 이때는 전월세 주고 있는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다. 근데 그게 단순한 1주택자인데 뭐 직장이라든지 뭐 주변의 이 문제 때문에 그 집은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 가서 전세를 살고 있다.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 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60대, 70대 넘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직장의 이유는 없겠지만 실거주 예외 사유에는 딱 어떤 병으로 인한 그런 사유가 있고요. 뭐 직장 이런 거는 따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주하셔야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김승일님을 비롯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 거. 네. 주택연금 부부 공동 명의여도 가입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요. 부부 공동 명의시든 단독 명의든 관계없이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네. 그 집의 명의면 가능하고요. 다만 공동 명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엄마와 딸이 공동 명의인 경우는 안 돼요. 아 방금 문기섭님이 아이들과 지분으로 공동 명의일 때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 질문 됩니다. 주셨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공동 명의일 때는 그 집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혹은 뭐 부인 명의로 돼 있거나 부부가 공동 명의로 돼 있거나 이런 집들은 전부 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는 가능하지만 자녀와 공동 명의일 때는 주택연금 가입 안 된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네네. 남은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승계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명의가 자녀가 되면 사실 자녀도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주택을 팔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가 자녀 명의일 때는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아하, 요것도 몰랐던 거네요. 그래서 일단 부부 공동 명의로 한 것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러면 단독 명의로 하고 있을 때랑 부부간에 공동 명의로 하고 있을 때 네. 주택연금 가입할 때 혹은 수급을 할 때 혹시나 유리하고 불리한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부부나 공동명의나 혼자명의나 사실 주택연금액은 똑같습니다. 주택연금액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데 이게 제가 알려드리면 뭐냐면 네. 주택연금액을 설정할 때는요. 네네. 이제 종신지급형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남편과 부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 네. 둘 중에서 연소자 기준으로 연금액을 책정합니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 그렇죠. 기준으로요? 그리고 나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부 중에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남편이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60%밖에 지급이 되지 않고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만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내가 받다 사망을 해도 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평생 줘요. 동일한 금액이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단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액을 책정할 때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일찍 돌아가실 수 있고 기대연명이 짧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연명이 긴 연소자 기준으로 연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70세인데 부인은 60세예요. 그죠? 그러면 연금액이 70세를 기준으로 책정되지 않고 60세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아하. 그러면 훨씬 더 연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부부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네. 조금 더 연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얼마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니까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젊으신 분이 계속 오래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일 때 유불리를 굳이 따지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부부 중에서 어차피 평생 맞는 거니까 네. 오래 사실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권리관계가 편하죠.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일단 부인이 승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계약 이제 권리관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상속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은 승계는 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약간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 상속세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오래 살 사람이 부인이다. 그럼 부인 명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간에 남편이 돌아가셔도 주택연금 지급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좀 그런 게 있겠죠. 일단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주택연금 수령 금액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낮은 사람 네네. 기준으로 네. 뭐 앞으로 뭐 20년, 30년도 이렇게 네. 길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70세 할아버지인데 배우자가 뭐 40살이다. 30년 차이가 난다. 네. 극단적으로. 일단. 극단적으로. 네. 그런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지만 40살 기준으로 연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액 받는 거죠. 근데 그 40살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또 연금이 보장되는 그렇죠. 셈일 테고요. 네. 일장일단이 있네요. 네. 어느 쪽이 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이거를 봐야 하는데 네. 요거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주택가격 하나를 설정해 놓고 뭐 70세에 가입하셨다고 했을 때 네. 자 여기 70세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다 같이 70세면 70세 적용받는 거지만 연소자 기준입니다. 나이가 더 어리신 배우자. 그렇죠. 남편이 70세고 부인이 65세면 65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신 배우자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네네네. 네. 뭐 어린 거 좋은 겁니다.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70세를 기준으로 연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주택연금은 지급할 때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라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지만 지급은 시세로 한다 그랬거든요. 네. 시세 기준으로 1억당 지금 현재 한 29만 5천 원인가? 약 30만 원 나옵니다. 1억당 30만 원 보시면 돼요. 70세 기준으로. 예, 시세 1억당. 65세가 되면은 시세 1억당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60세가 되면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75세, 80세로 올라가게 되면 1억당 기준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신 연령대가 70대 초반이기 때문에 70세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시세 1억당 30만 원.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뭐 실거래가하고는 약간 다른 거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세는 실거래가를 많이 따라가지만 급등할 때는 좀 늦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급락할 때는 또 늦게 또 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거래되는 가격이 한 90%, 95% 수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세가 한 5억이다. 그러면 1억당 30만 원이니까 월 150만 원 연금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더 낮아서 오래 살 수 있다라면 그만큼 연금도 쪼개서 받게 되니까 그렇죠. 월 평균 금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네. 뭐 70대 뭐 중후반으로 갈수록 월 평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지는 거고 어차피 네. 뭐 집값은 거기에서 또 이제 제한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5억짜리 지금 서울 시내 주택 가격 평균이 한 10억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꼭 서울에 있지 않나 하더라도 뭐 경기나 외곽 지방에 사시면서 한 3억에서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 받는다. 너무 일찍 받지 말고 한 70세쯤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나옵니다. 오, 그러네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큰 돈이죠. 생각 안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평생 보증되는 거니까. 예.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조금 준비해 오신 분들이 한 100에서 15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만 합쳐도 기본 300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울시내 한복판에 사는 건 어렵지만 지방 외곽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3억짜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한 90만 원 정도 70세에 가입을 하면 9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 그 최소 가입 기준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이하까지만 가입이 네. 된다라고 했는데 네, 없습니다. 너무 저렴한 주택은 최소 없고요. 네. 주택 가격만 나오면 됩니다. 가격만 뽑아볼 수 있다면 감정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시골에 있거나 이런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감정 받으셔가지고 단돈 5천이라고 나오면 5천만 원 해당하는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주택이다. 그럼 물론 이것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하겠으나 네. 그래도 그런 대로 의미는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 집 뭐 놔두면 뭐 합니까?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 그런 거 있거든요. 실제로 네. 지역에서는 지금 뭐 한 1억 안짝하는 주택도
팔고 싶어도 이건 팔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수십 년째 이제 같은 집에 살고 계시는데 네. 아유 뭐 그냥 이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그 집을 바탕으로도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예. 뭐 서울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하. 외곽에 사신 분들은 주택연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집값이 뭐 5천만 원 1억일 수도 있고 뭐 2억 3억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들은 그 환금성이 뛰어납니다. 유동화가 잘 되는 거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것이고 자녀도 그걸 물려받기 원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시골 외곽에 있는 빌라나 이런 집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20, 30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이 팔리지도 않고 맞아요. 세를 들어오지도 않고 좀 그렇다고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녀들도 오지 않을 거고 이런 주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단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나올 때 이 집을 현금화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럼 이 집을 팔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노후에는 그런 거 불안해하시죠.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평생 사시면서 그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니까 사실 어차피 지금 집값보다 더 올라갈 리는 없고 나중에 팔리지도 않을 집이라면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왜 저렴한 주택이고 자녀들도 뭔가 딱히 큰 자산 가치는 안 되겠다. 별 기대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지분이라도 자녀들한테 네. 나눠서 상속이 되면 네. 자녀들은 또 갑자기 2주택자가 돼버리고 그렇죠. 막 이래서 뭐 세제 혜택이라 이런 데서 또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요. 네. 아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연금으로 노후를 네. 또 대비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시세 1억당 3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75세 80세가 되면 시세 1억당 40만 원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나이가 더 높아지실수록. 예, 1억짜리 집만 있어도 한 4, 50만 원이 생기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산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기초연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면서 1주택자이고 그리고 시세로 2억 5천 미만 주택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 주택연금이요? 주택연금 받을 때 우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분들은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의 20% 최대 20%까지 더 드립니다. 조건이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주택자이고 집값이 시세로 2억 5천 미만일 것. 요거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정도 자산 가지고 계세요. 그냥 어차피 내가 주택 하나고 이 집 뭐 시세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고 기초연금도 받고 있고. 기초연금이라는 게 소득 하위 70%가 하위 가는 70%.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에서 7명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시지가가 2억 5천 이하. 시세 2억 5천. 시세. 예. 시세가 2억 5천이 안 되면 20%를 플러스로 받을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50만 원 받으실 분이 60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니 내가 아이고 저도 몰랐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만 돼도요. 네. 거의 연금액이 나이 한 70 넘어서 가입하시면 5, 6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거기다가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30만 원. 네네. 네, 그러면 주택연금하고 기초연금만 합쳐서도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요거 들으면서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저희 부모님 댁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산 집인데 그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부모님이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이 지금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 게 6737님을 비롯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아요. 네, 가입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하나 담보 대출이 있으면 가입하시면 안 돼요. 예? 네, 담보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가입 가능하나 네. 담보 대출이 있으면 가입하시면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네. 수수께끼도 아니고. 자, 일단 내 집값이 3억이에요. 예. 3억에 1억 5천 대출이 있어요. 예. 뭐죠? 내 집을 좀 내가 뭐 갭투자를 샀거나 비싸게 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집값이 3억인데 1억 5천 대출이 있으면 네. 이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연금액이 얼마 나올까요? 그 1억 5천까지만 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에 연금을 내가 아까 1억 당 3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3억짜리 집은 9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네. 대출이 1억 5천 절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내 집이 아니고 절반은 은행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연금 얼마 받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5만 원? 45만 원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실제 연금액은 빵이에요. 빵. 아. 왜냐하면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입은 가능한데 연금은 안 나온다는 안 거예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금액을 받아서 그 1억 5천 대출 이자를 다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야. 그러니까 가입은 가능한데 주택연금으로 바로 그냥 은행으로 그렇죠. 들어가요? 네, 이게 주택연금이라는 게 집을 담보로 연금을 드리는 거지만 담보 대출이 있으면 네. 그 대출을 선상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냥 선상환을 했잖아요. 예. 누군가가 먼저 갚아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담보대출을 내가 이자를 내지는 않을지언정 내 연금에서 그 대출 이자를 상계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더라도 네. 그냥 그 공단 측에서 네. 그러니까 은행에 나 대신 이자 갚아주세요. 원리금 갚아주세요. 거의 이런 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값의 한 30-40% 이상 뭐 연령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거의 50% 가까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안 나오고요. 거의 책정이 산출이 안 되고 뭐 1-20% 내가 3억짜리 집에 한 3억 3천만 원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10% 깎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15에서 20% 이상 깎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좀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뭐 소액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그걸 다 상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담보대출이 없는 집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선상환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삼모사일 수도 있겠는 게 어차피 내가 다른 소득 활동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갚아 나가나 주택연금 받아서 그 돈으로 갚으나 뭐 비슷한 건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가지고 있는데 연금은 필요 없지만 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고 너무 부담스럽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70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거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연금 안 받는 대신 대출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이경태님이 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나요? 모두 합쳐서 12억이 안 되는데요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 아까 여러 주택이 있더라도 합쳐서 12억이 안 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네. 안 되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하나의 주택만 가입 가능한 거죠?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실거주하고 있는 하나만. 내가 두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아, 네. 네. 한 그러네요. 집에. 몸은 하나니까. 두 집 살림 하시는 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부부 사이에 이것도 또 이제 따로따로 아, 네. 해놓은 것보다는 실거주하고 있는 그 네, 주택 네. 하나로 내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 거니까. 뭐 부부가 이혼하시면 뭐 한 집씩 가져가지고 남편도 주택연금, 부인도 주택연금 각각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부부는 한 집에 사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편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황혼 이혼을 하신 다음에 2주택자였다. 그럼 한 채씩 갖고 이 한 채씩 따로따로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이걸 또 알아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느냐. 일단 해지할 수는 있죠. 주택연금. 그럼요. 네. 불이익도 있습니까? 당연히 불이익이 있죠. 투자도 그렇고 예. 보험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처음에 가입할 때 수수료, 사업비, 보증료 이런 게 됩니다. 필요합니다. 각종 부대 비용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거니까요. 주택연금도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 정도가 초기 보증료로 들어갑니다. 그냥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곱하기 1.5니까 대략 한 750만 원 정도의 초기 보증료가 있고요. 750만 원. 네. 그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 사실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예. 가입할 때 내는 건 아니에요. 내는 건 아니고요. 주택연금액에서 나중에 다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중간에 해지할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이후에 그걸 상계하기 때문에 이 가입자 본인은 그런 보증료가 얼마인지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남은 집값으로 상계하니까. 그렇죠. 생전에 내실 필요도 없어요. 네. 내가 해지를 하겠다는 것은 이걸 종료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모든 비용을 다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초기 보증료가 있고 매년 연보증료도 부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받아간 연금액은 뭐 한 달에 50만 원이지만 그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자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이자가 또 월복리로 붙어요. 월복리로 커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한 제가 해봤더니 한 10년만 연금 받으시면 집 날아갑니다, 그냥. 10년에서 15년이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5억짜리 집으로 연금 받았는데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5억이면 150만 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받는다고. 1년이면 1,8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받으면 1억 8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집값을 뽑았다. 연금으로 내가 집값을 뽑았다라는 셈이고 예. 나쁘게 말하면 10년 지나서 이걸 해지하면 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해지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까지 내가 대출받았던 모든 연금액과 이자, 비용들을 다 토해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해지를 안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예. 묻혀가는 건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150만 원씩 1년에 1,800만 원, 10년에 1억 8천 받았는데 집값은 5억이니까 뭐 이자 이런 걸 따져도 받아간 돈 1억 8천에 이자까지 따져도 집은 5억이니까 지금 해지해도 한 2, 3억은 돌려받겠네. 라는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자라든가 비용들을 다 포함해 보면 이게 한 10년, 15년 받으면 집값을 거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가 부담이 적지 않다는 거고 비용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점 지나서 해지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그럼요. 거고. 막 15년, 20년 지나서 해지하면 아예 그냥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래 삽니다. 네. 120세, 150세까지 살면 계속 나옵니까? 그럼요. 집값 이상으로 그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200살까지 살면? 주택연금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연보증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이걸 내가 뭐 목돈 마련 수단이라든가 인출 수단이라든가 중간에 해지할 것으로 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그 수많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서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는다면 진짜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가입해놓고 네.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금을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연금이 이걸 평생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집값은 5억이지만 내 원금 누적 금액이 5억을 넘어간들 뭐 이자를 합쳐서 7억이 되건 8억이 되건 진짜 오래 사셔가지고 진짜 한 10억 이상을 받아간다 한들 본인이 1원도 상환하시는 게 없고 나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녀가 상속받은 자녀가 그 차익을 토해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재원이라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형 이제 예측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 보증료라는 걸 받습니다. 그게 문제 뭐냐면 사실 약간의 보험료가 있는 개념이에요. 주택연금이. 네. 그래서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연보증료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쌓아놓고 평생 지급하는 구조로 해서 일반적으로 기대연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대연명이 85세다. 8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비용을 책정해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고요. 아, 그걸 또 재원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약간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주택연금 이거 해지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수수료나 이런 거 페널티를 물더라도 네. 그러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요? 해지하고 그 집으로 다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년 이내에는. 3년 이내엔. 네. 근데 해지하고 다른 집으로 가입할 수는 있어요. 이사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5억짜리 집이 가입할 때는 5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됐네. 지금 해지하려고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억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5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이거 토해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해지해가지고 토해내고 그 집을 가지고 10억이 됐으니까 뭐 그 집을 이제 팔아서 다른 부분을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좀 단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때 혹은 집값이 떨어지기 직전에 가입을 하면 일단 유리하다. 불리하진 않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남물결님이 아까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해놓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입은 가능했죠. 연금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또 가능합니다. 이사 가게 되면 담보 물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 수는 있지만 새 집을 사서 그렇죠. 그 집을 새로 또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주택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싼 집으로 갔다. 그럼 연금액이 약간 오를 수 있고요. 뭐 싼 집으로 갔다 약간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설정된 집만 바뀌는 개념으로. 근데 그것도 매각을 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다시
이거는 환수 대상이 그럼요. 네.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재건축, 재개발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물건 바뀌는 거니까. 아까 안 그래도 그 질문 보내주신 네. 분이 있는데 그 재건축 뭐 재개발 대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연금에 계속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잘 안 하시거나 해지하시더라고. 네네네. 왜냐면 내가 집값이 여기가 3억이었는데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10억이 됐다. 네, 그렇죠. 근데도 연금액은 3억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집값이 10억으로 뛰었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69님이 가입해놓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남은 연금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가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으시는 거고 두 분 다 사망하셨다. 그러면 주택연금 지급은 종료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 그러면 예를 들면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예. 상속을 받고 보니까 아버지 상속받은 집값은 5억인데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하고 이자 합쳐서 보니까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결정하면 돼요. 그 집을 갖고 3억을 본인이 갚으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갚으면 네. 그럼 2억이 남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녀가 그 차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니면은 2억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남은 2억만? 아니 그렇진 연금 않고요. 빼고? 그 집 자체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 3억은 대출이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집을 팔아서 갚을지 아니면 본인이 3억을 갚고 집을 가져갈지. 아버지가 상속해 줬는데 그것이 재개발돼 가지고 50억 될 가능성이 있어요.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억을 그냥 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증권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좀 어려운 용어로는 콜옵션이 있는 거네요. 그 뭐, 자식들에게는. 그렇죠. 네. 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집값이 7억이다. 예. 그러니까 집값은 5억인데 받아가신 금액이 7억이에요. 네. 2억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상속받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상속은 받되 그 상환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상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가 이걸 포기하겠다. 그러면 네. 그러면 더 이상 일단 절차상으로는 상속 절차는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 네. 그런데 오히려 더 부모님이 연금을 더 많이 받으셨다라고 해서 자식들이 토해낼 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일단 이게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되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네요.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거 가지고 주택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 어머니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시고요. 주택연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 전 세계에 3개 나라밖에 없는 미국, 홍콩, 대한민국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가진 건 집 한 채뿐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자가 뭐 불리하다 이런 조건들 얘기하시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도 낮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종근님이 자녀한테도 그러면은 상속이 될 때 주택 연금으로 상속되지는 않느냐?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상속이 되는 순간 주택연금은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금으로 이어지는 건 부부 간에만 그렇죠.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부부 간에만 네네, 연금으로 맞습니다. 이어지는 네네. 거고 네. 자식들에게는 연금으로 이어지진 않고 네. 그냥 그 집을 상속하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받으신 연금은 다시 이제 집을 상속받은 다음에 그거는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할지 거고요.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 김명환님이 역시 아는 게 힘이다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까 김은수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그 소득 때문에 혹시 기초연금 이런 게 감소하지 않을까요?라는 우려입니다. 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 자체가 기초연금 기준에 들어갑니다. 주택 자체가 기초연금 네. 내가 예를 들면 들어간다. 5억짜리 집 기초연금 받을 때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를 다 보거든요. 예. 5억짜리 집이 있다. 이 5억의 집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재산에 포함돼 가지고 자격을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이미. 하위 70% 뽑을 그렇죠. 때. 네. 자, 그런데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잖아요. 네. 이 연금은 우리가 표현이 연금이라고 그렇지만 담보 대출이에요. 대출 받는다고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은 많이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대출 받으면 자산이 줄어요. 그래서 사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재산세 25%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발의가 됐는데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다운시켜주겠다라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집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내 집이 5억이었는데 계속 이제 연금 쓰면서 내년에는 3억, 4억이 되고 9년에 3억이 되고 깎이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유리해지고 건강보험료 안 나오고 세금 덜 내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현재 제도들이 그런 부분이 미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좀 개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제 반응이 엄청 뜨거운데 되게 좋은 제도네요. 가입한 사람한테 유리한.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만능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뭔가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 주의할 점이나. 이게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뭐냐면 뭐 다주택자는 가입 못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12억 이하면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이 높진 않아요. 대출 이자니까. 네. 그런데 월복리로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가 가산되는 속도가 월복리라면 우리가 달리복리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축을 할 때는 복리가 좋죠. 네. 근데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반대로 내가 갚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복리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월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사업비라고 하는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비용들을. 이런 비용들이 누적이 되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후에 정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 물려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연금 받고 보니까 여기 이자나 갚고 뭐 보증료 떼고 나니까 한 푼도 안 남네. 좀 남겨주고 가시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런 이상한 자식이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상한 자식이 네, 그렇죠? 네, 욕을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지만 사실 생전에 살아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돈 걱정하실 필요 없죠. 그렇죠. 그냥 고정적인 수익.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오르면 연금액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나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약간의 좀 이렇게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외곽은 집값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주택연금 가입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전체 주택 중에서 한 1%? 지금 1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서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 13만 명. 더 많이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이거 어디서 가입합니까?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 1688-8114 네. 전화하시면 제가 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가입하고 계시니까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전화하시면 이제 전국에 다 지점이 있습니다. 지사. 네, 방문하시면 주택연금 상담 다 가능하고요. 네.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데 이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주택연금 받으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되고 국가적으로 도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